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투데이에 제가 기고한 오늘자 칼럼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주장은 간단합니다. 적대국의 선의에 기대다가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 적대국의 선의에 의지하다가 전쟁 나지 않은 나라가 없다. 국제관계에 있어서 평화는 적대국의 선의가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고 지켜내는 것이다. 우리가 힘이 없으면 전쟁 터지고 망하는 것이다. 그게 동서고금 수천 년의 인류 역사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이가 북한 김정은이의 선의, 중국 시진핑의 선의에 기대서 나라 말아버릴 뻔 하지 않았냐. 그거 우리가 똑똑히 보지 않았냐. 9.19 군사합의라는 게 바로 그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이 무너질 뻔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2년 동안 가장 공을 들였던 것이 바로 이 무너진 안보 체계를 바로잡는 것이고, 선의가 아니라 힘에 의한 평화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들을 재정비한 것이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한미동맹이 확대 강화되고 한미 삼각안보 체제가 확고해졌다. 그리고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도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힘을 가지고 평화를 지키겠다고 하니까 중국도 먼저 손을 내밀어서 한일중 삼국 정상회담이 성사됐고, 푸틴도 그동안 간 보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니까 한국하고 관계를 좀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먼저 손을 내밀지 않냐. 심지어 저 김정은이 김여정이도 우리가 힘에 의한 평화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니까 오물풍선 지것들이 알아서 중단하지 않냐.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평화와 번영은 적대국의 선의가 아니라 힘에 의해서만 지켜진다는 그 역사적 교훈이 우리 70여 년의 한국 현대사의 경우입니다. 바로 그 힘에 의한 평화를 지키다가 가신 분들이 우리의 호국 영령들이시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이 칼럼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우리가 흔히 종북주사파 그럽니다. 종북은 무슨 뜻이냐면 북한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종북, 북한은 누구를 따릅니까? 김정은이를 따른다는 뜻입니다. 김정은의 지시에 따른다는 뜻이고, 김정은의 지시대로 행동하는 뜻이죠. 그래서 그걸 종북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종중은 뭐겠습니까? 종중은 중국을 따른답니다. 중국에 누굴 따릅니까? 뭐 탕웨이를 따릅니까? 성령을 따라요? 그게 아니고 시진핑이를 따르는 거죠. 중국 공산당을 따르는 겁니다. 이걸 종중이라고 하는데, 종북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죠. 그야말로 반국가 단체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니까 반국가 행위를 하는 것이고 이적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건 직접적인 위협이에요. 종북이 위험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종북은 티가 나요. 저것들이 어쨌든 김정은이를 찬양하면 바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저거 김정은 추종하는 종북이구나. 저거 위험하구나. 경계해야 되겠구나.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종중은 그 정체를 위장하기가 아주 용이해서 저게 종중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이를테면 지금 여러분들 그 방송 스카이나 뭐 이렇게 방송 보시면 중국 채널이 엄청 많습니다. 중국 드라마를 전문으로 다루는 채널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예능 형식으로 중국을 은근히 찬양하고 부각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 뒤에 중국 공산당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제작하고 채널 유지하려면 다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 어디서 나겠어요? 중국 공산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종중 방송이라고 봅니다. 저도 중국 드라마 중에 뭐
이 스마이라든지 이런 그 몇몇 드라마는 굉장히 재미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국 드라마를 볼 땐 보더라도 이 중국 드라마와 이 중국의 문화 공세의 그 이면에 깔려 있는 중국 공산당의 그 선동 전략에 대해서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김정은이하고 북한 거라면은 쉽게 간파할 수 있는데 중국 거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문화적 그 위장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게 판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스며들어가 버려요. 그 점이 종북이 위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종북보다 종중이 더 위험하다.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우리들에게 스며들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북한은요, 이 남조선 적화 전략이라고 하는 거 빼놓고는 사실 우리한테 뭘 경쟁하자고 달려들 게 하나도 없어요. 저것들이 북한이 무슨 반도체 경쟁하자고 우리하고 뭐 한판 붙겠어요. 뭐 아니면 자동차 갖고 한판 붙자고 하겠어요. 저것들은 그냥 핵무기 그거 빼놓고 대남 전략 빼놓고는 우리한테 아예 제비가 안 되잖아요. 근데 중국은 다릅니다. 중국은 우리의 그야말로 전략적인 산업, 제철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또는 IT, 뭐 반도체라든지 하는 데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우리랑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삼성 회장이 삼바 사건으로 감옥 간 적이 있잖아요. 누가 제일 좋아했겠어요? 아니, 우리나라의 반재벌 종북 주사파들이 좋아했겠죠. 그렇지만 진짜 좋아한 건 누구냐? 시진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 야, 이재명 감옥 가 있는 동안에 삼성 제끼자. 그랬을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 SK 최태원 회장 얘기를 했는데, 최태원 회장이 저런 식으로 해서 이 거의 기업 가치 3분의 1을 지금 나눠주게 생겨버렸는데, 이거 제일 좋아할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좋아할 사람은 노소영이겠지. 그럼 그 다음으로 좋아할 사람, 반재벌 종북 주사파들. 그런데 실제로는 SK와 경쟁하는 중국 기업 제일 좋아합니다. 표정 관리하느라고 정신들이 없어요. 군사적으로 보세요. 우리는 북한을 겨냥해서 사드 한 기를 갖다 냈을 뿐이에요. 그것도 미군이 운영하는 사드 한 기를 갖다 놨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조 단위가 넘는 경제 보복을 우리가 당했잖아요. 롯데가 당하고 결국 철수하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북한을 겨냥한 방어용 무기를 갖다 놨을 뿐인데 중국이 그렇게 보복한 거예요. 그러면 자, 중국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중국의 안보라는 관점에서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무서운 자들이. 근데 우리가 그거를 평시에는 인식을 잘 못해요. 저 김정은이는 오물풍선을 막 던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저것들은 잊을만 하면은 휴전선에서 총도 쏘고 뭐 서해안에서 뭘 도발도 하고. 그러니까 시진핑은 그렇게 드러내놓고 움직이질 않잖아요, 중국 공산당. 그런데 공자학원 쫙 운영하고 중국 네트워킹 쫙 응원하고 온 방송에 중국 드라마 범람하게 만들고 수많은 이 공산당 지시받는 수많은 유학생들 갖다가 한국 사회 곳곳에 뿌려놓고 선거에 개입하게 만들고 온갖 문화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돈 뿌려가면서 한국 사람들 중에 친중파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그 종중 친중파 문재인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 종북 못지않게 종중이 우리나라 곳곳을 전방위로 공격해 오고 있어요. 김정은이는 공격할 수단도 마땅치가 않아요. 오죽하면 오물풍선이나 던지겠어요. 시진핑이가 갖고 있는 수단은 우리의 상상을 절할 정도의 첨단 이 수단부터 정말 천박하고 저열한 이런 문화 공세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방위 모든 면에서 다 이 대한민국을 종중화시키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종중파들한테 정신을 뺏기고 끌려가는 순간 바로 한미관계에 균열이 오기 시작합니다. 왜? 지금 전 세계는 미국이냐 중국이냐라고 하는 이 거대한 양자대결 구도 속에서 움직이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냉엄한 국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자칫 저 문재인이 종북 주사파들처럼 중국에 잠시 끌려가는 순간 한미 관계가 균열이 온다. 한미일 관계가 균열이 온다. 이로 인한 엄청난 부담을 우리가 정말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부담을 우리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 때 우리가 받았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외교 안보적으로 보거나 경제적으로 보거나 문화적으로 보거나 또는 이념적으로 보거나 종북도 위험하나 저건 우리가 금방 식별할 수 있고 대처가 가능하다. 종중은 너무나 은밀하고 전방위적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이미 우리 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진짜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종중의 위험성을 인식해야 된다. 종중의 위험성을 각성하고 대처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오늘 고성국 칼럼에서 드립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자, 고성국 칼럼입니다. 소설인가 사실인가 판결문을 한 번만 보라. 이재명이가 검찰이 자신을 기소하자, 이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자신을 기소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창작이다. 창작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 이 얘기 여러 번 써서 이제는 별로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참 상상력이 빈곤한 자 같아요. 아니면 옆에서 써주는 자들의 상상력이 이게 수준이 한지. 이재명이가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 챙기고 안보 경제를 챙기시기 바란다 이랬는데,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권합니다. 판결문 한 번만 읽어보세요. 이재명의 범죄 혐의가 과연 이재명이 주장하는 대로 이게 상상력 떨어지는 소설인지 아니면 진짜 엄벌에 처해야 할, 중벌에 처해야 할 범죄인지. 수원지법의 1차 1심 판결문 한 번만 읽어봐도 여러분들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 챙기고 안보 경제 챙기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아마 재판부한테 얘기한 것 같은데 또 검찰한테 얘기한 것 같은데, 안보는 국방부가 챙기는 거예요. 외교부가 챙기고 국정원이 챙기는 거예요. 경제는 경제부처가 다 따로 있어요. 검찰과 법무부는 뭐 하냐면 도둑 때려잡는 곳이에요. 도둑 때려잡는 거라. 도둑을 잘 때려잡는, 그것도 큰 도둑을 제대로 잘 때려잡는 게 좋은 검찰이고 좋은 경찰입니다. 지금 검찰이 참 잘하고 있잖아요. 총장만 빼고. 이재명이는 그 전날 밤 유튜브에서 이화영이가 9년 6개월 선고받은 데 대해서 사건 조작 모해 위증 의혹이라고 했는데, 딴에 법률가라고 자꾸 법률적인 용어를 써서 뭐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이렇게 나서니까 더불어민주당도 이게 이재명이 지시하는 방향이구나. 교시가 있었으니 따라가야죠. 그래서 사건이 조작됐다 이러고 일제히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노정면이라는 자 원내대변인인데 안부수 씨와 쌍방울을 고발하겠다 했습니다. 민주당은 쌍방울 사건이 조작됐다면서 사건 수사검사들을 수사하는 특검법도 발의했어요. 그야말로 적반하장이죠.
검찰은 바로 이 이재명이를 이화영이와 공모해, 이화영이와 쌍방울 그룹과 공모해 800만 달러를 대북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소를 한 겁니다. 수원지법이 이화영이를 유죄 판결한 지 5일 만에 검찰이 이재명이를 기소한 겁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재명이는 이화영이와 공모해서 북측이 요구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이게 대북 제재로 불가능한데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북측이 왜 안 주냐고 이행을 독촉하자 2018년 11월 김성태에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하면서 2019년 1월에서 4월 동안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스마트팜 대납 직후에 이재명의 방북 초청을 북측에다가 요청을 했다가, 야, 공짜로 해주는 게 어딨어, 돈을 내야지, 이른바 의전하려면 돈이 필요해 하는 의전 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았어요. 이게 방북 사례금입니다. 그러자 다시 김성태에게 같은 해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태는 이재명이가 야, 나 대신에 네가 좀 돈 좀 내줘 해서 500만 달러, 300만 달러를 북측에다 줬다는 거예요. 이재명이의 요구로 김성태가 대납을 해줬는데 그때 중간에 심부름한 자가 이화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도합 800만 달러를 제3자인 북한에 준 이재명의 뇌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쌍방울이 대납해준 800만 달러를 이재명에게 준 뇌물이라고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이재명이가 이화영이 그리고 김성태와 공모해 800만 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자인 김영철, 북한의 통전부장이죠, 통해서 조선노동당에게 지급한 혐의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입니다. 또 별도로 이 800만 달러를 대납시켜서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협력 사업, 경기도지사와 경제고찰단의 방북을 통한 경제협력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보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경기도와 쌍방울 그룹이 결탁한 불법 대북 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 1심 판결문을 정밀 분석해 오늘 이들을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검찰이 정밀 분석한 300쪽 분량의 제1심 판결문, 이것을 한번 꼭 시간을 일부러 내서라도 보시기 바랍니다. 1심 재판부는 이 300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김성태와 이화영의 공동 피고인 박용철의 진술이 일관되고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울 수도 진술이 구체적이라면서 검찰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판결을 이미 내려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재명이가 오늘 기소됐어요. 이로써 이제 재판에 들어갈 텐데, 이렇게 되면 이재명이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등의 배임 뇌물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두 번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세 번째 위증교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데 이어서 이제 네 번째 제3자 뇌물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냐? 아닙니다. 또 있어요. 조명현 씨가 폭로한 경기도 법인카드 유형 의혹과 관련돼서도 추가 기소가 되면은 그게 5번째 재판이 됩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김성태가 이재명이한테 경기도지사 선거 때 수천만 원, 대통령 경선 때 1억 5천만 원, 이거를 쪼개기 후원을 해서 돈을 줬다고 법정에서 진술했거든요. 그럼 쪼개기 후원을 받은 이재명이가 불법 선거 정치자금을 받은 거죠. 이 사건이 또 기소된다면 이건 6번째 재판이에요. 소설이냐 사실이냐?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십시오. 판결문을 보시면 돼.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또 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또 지적하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 그냥 감안하시고 들으세요. 제가 오죽 답답하면 이런 논평을 하겠습니까? 제가 10여 년 만에 이제 라디오 진행자로 복귀해서 보니까요. 제가 종편 진행도 하고 지상파 진행도 하고 안 해본 방송이 없습니다만 새삼스럽게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 자,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저희도 이제 급할 때는 전화 인터뷰라고 하는 걸 하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여기다 갖다 대면서 하잖아요. 정말 급할 때는 그렇게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게 누구든 우리 스튜디오에 와서 이렇게 출연해서 방송을 하잖아요. 그럼 출연할 때의 방송과 전화 인터뷰할 때의 방송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전혀 달라요. 우선 진행자가 다릅니다. 느낌이. 이게 뭐 얼굴을 보면서 면대면으로 내가 질문을 던질 때 저 사람의 태도나 얼굴 표정의 변화나 이런 걸 봐가면서 이 사람들의 이 사람의 얘기 중에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를 느껴가면서 다시 그 질문을 던져주고 받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과 저 전화기 멀리 뭐 표정도 알 수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가끔씩 뭐 웽 하면서 무슨 소음도 들리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냥 사전에 준비된 질문 순서대로 던져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 얼마나 재미없는 방송이에요. 더구나 이 전화로 인터뷰를 하면 이게 누구든 정해진 시간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하다못해 출연해서 얘기하다 보면 예상보다 시간이 좀 길어질 때는 제가 말로 못해도 제스처로라도 조금 짧게 해달라든지 뭔가가 되는데 전화는 전혀 그런 게 안 되니까 한참 얘기 듣다가 뚝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비일비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리얼리티, 현장감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출연해서 같이 호흡을 맞추는 것과 전화기를 통해서 뭐 멀리서 앵앵거리듯이 하는 것하고는 이 리얼리티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듣는 분들은 오죽하겠냐고요. 진행하는 제가 그런데 듣는 시청자나 청취자들은 오죽하시겠냐고. 그래서 제가 정치인들한테 얘기할 기회가 있을 때 정말 강조하는 얘기가 제발 전화 인터뷰 하지 마라. 방송국에 출연해라. 그게 전화 인터뷰보다 한 5배쯤 어려운 건 내가 안다. 우선 시간 맞춰서 방송국에 와야 되고. 그리고 방송국은 요즘은 라디오라 하더라도 다 유튜브 라이브처럼 보이는 방송을 하니까 옷도 잘 차려 입어야 되고. 태도도 단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TV 나가는 것과 똑같은 준비가 필요하니까 힘든 거 알지만 그래도 이 방송이라고 하는 게 무슨 연예인 방송하는 게 아니지 않냐. 이게 정치인이 미디어 정치 시대에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 이게 당신 정치 아니냐. 당신들 정치잖아. 라디오에 나오건 종편에 나오건 유튜브에 나오건 결국은 이게 정치 아니냐 말이야. 그럼 당신들 정치하는데 그 정도 공을 안 들이는 거, 그 정도 준비 안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런데 여러분들 저 KBS 라디오 전격 시사 이제 한 달 가까이 돼 오는데 들으셨으면 아실 거예요. 우리 자유우파 국민의힘은 출연자가 거의 없어요. 전부 라디오야. 전화야 전부. 거의 대부분이 전화예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럼 더불어민주당은 그렇게 안 바빠서 한가해서 꼬박꼬박 스튜디오 나와서 출연하면서 방송합니까? 저 정복주 사파들은 그런 점에서 이 미디어 정치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을 받아요. 전화보다는 출연이 얼마나 중요하고 효과적인지를 아주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나와 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도 다 나와. 일단 스튜디오에 나와요. 내가 진행하는 걸 알면서도 나와. 그런데 이 국민의힘 쪽 사람들은 나오는 사람이 예외적인 거예요. 나오는 사람. 뭐가 그렇게들 바쁜지 안 나와요. 그냥 전화야, 전화. 여기서부터 이미 절반 이상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이 사람들은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들. 미디어 정치라고 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미디어 정치의 본질이 뭔지, 방송을 통한 국민과의 커뮤니케이션, 방송을 통해서 메시지를 바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이 미디어 정치를 별로 중요하지도 않을 것 같은 다른 일 때문에 전화로 대신하는 거다. 제가 좋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놓고 뭐 언론 지형이 뭐 좌파한테 너무 유리하게 만들어졌다. 언론 지형이 뭐 우리 자유파한테 너무 불리하다. 그런 건 맞지요. 자유파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 각자가 정말 미디어 정치의 메신저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서 지금 하고 있냐?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미디어 정치가 뭔지도 말 모르고 그냥 대충 설렁설렁.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방송 뭐 국민의힘에서도 보고 다 볼 텐데 제발 방송 출연 좀 적극적으로 하세요. 지상파건 종편이건 라디오건 어디든 이게 미디어 정치 시대는 이 모든 미디어가 곧 메시지 통로잖아요. 그리고 그 미디어에 나와서 대담하고 토론하는 사람이 곧 메신저란 말이에요. 그러니 제발 좀 적극적으로 나서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기왕할 거 라디오조차도 출연을 원칙으로 해라. 제발 전화 인터뷰 갖고 하지 마라. 제가 이 점을 하나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이재명의 얘기를 여러분들 정말 경각심을 갖고 들으셔야 돼요. 이재명이 하는 얘기는 다 막 듣기 싫고 뭐 택도 아니고 뭐 다 거짓말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재명이 뭐라 그랬냐? 이재명이가 민주당의 상임위를 위원장 다 배치하고 간사들도 다 배치했어요. 그 상임위 간사단에게 이재명이가 뭐라 그랬냐? 야, 그 유튜브 같은 거를 통해서라도 상임위 회의를 좀 더 많이 생중계하면 어떻겠냐라고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어요. 이재명의 이 제안은 아주 교활하고 간사한 제안이긴 해요. 뭐냐? 지금 자기들이 11개 상임위를 위원장 임명했고 안 하면 나머지 7개도 가져가겠다고 하고 또 자기들이 위원장 가져가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임명해놓고 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일단 넘겨준 위원회 경우에는 간사들도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국회는 지금 국민의힘이 보이콧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그들은 법사위 열고 막 열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국회 보이콧을 해서 들어오지 않는 국민의힘의 자리가 텅텅 빈 그 상태의 상임위를 유튜브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생중계로 알려주는 거 어떠냐.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노리는지도 이재명이가 아주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국민들이 국회가 일한다고 오해하고 계시는데 상임위를 그대로 생중계 보여주면 국민의힘이 회의장에 안 들어온 모습, 민주당이 회의를 열어서 애쓰는 모습을 전부 보여줄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일 안 하는 의원들은 힘들어지겠지만 일하는 의원들은 좋은 일 아니냐.
그러면서 지상파 3사가 중계해주지 않는 한 국민이 상임위 회의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땅치 않으니 상임위를 국민들에게 직접 전해줄 수 있는 유튜브 중계방송을 생중계방송을 적극 검토해봐라 라고 간사들한테 얘기했어요. 간사회 위원장이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상임위를 유튜브들이 중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유튜브는 누구냐? 좌파 유튜브들이죠. 좌파 유튜브. 자, 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과 종북 주사파들은 그야말로 혼연일체 한 몸이 돼서 움직입니다. 민노총을 비롯한 종북 주사파 세력들이 쫙 있잖아요. 참여연대, 민병 같은 단체들 포함해서 쫙 있잖아요. 600여 개가 있잖아요. 이 단체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그야말로 한 면이에요. 한 몸이에요. 한 몸처럼 움직여. 여기에 좌파 유튜브들이 쫙 붙어 있잖아요. 이것들도 또 한 몸처럼 같이 움직여. 손발처럼. 착착착착 맞아요. 그래서 저것들이 사실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소수인데 저게 우리 사회 다수처럼 보이게끔 가고 있는 거예요. 막 거대한 이 좌파 대열이 쫙 밀고 오는 듯한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맨 꼭대기에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정치인들이 쫙 포진하고 있고 그 밑을 든든하게 좌파 수백 개 단체가 딱 뒷받침하고 있고 여기에 이 종북 주사파의 스피커 역할을 하는 좌파 유튜브들이 끊임없이 온갖 가짜뉴스와 괴담을 퍼뜨리면서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고 김건희 여사 공격하고 국민의힘 조롱하고 이러면서 쫙 진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몸이 돼서. 그럼 우리는 어떠냐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국민의힘이 대선 직후에 뭐라 그랬어요? 광화문 우파 극우 세력들 때문에 안 되겠다. 손절해. 극우 유튜브들 때문에 우리가 오해받게 생겼다. 우리는 중도가 중요한데 자꾸 극우 유튜브가 설치되니까 중도표 공략에 우리가 너무 힘들다. 야, 거리를 둬. 이래가지고요. 국민의힘 완전히 고립화되고 스스로. 광화문 애국 세력도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도 점점 쪼그라들고. 자유파 유튜브들 문재인 정권 때 탄압받았던 게 그대로 계속되면서 여전히 힘든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나마 있는 우리 자유파의 총역량 결집이라고 하는 건 꿈도 꾸지 못하고 서로 간에 손절을 한이 많이 갖고 싸우고 마음 상하고 서로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저 국민의힘에만 책임을 떠넘길 생각 없어요. 저부터 책임을 느낍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산지사방으로 흩어지게끔 지리멸렬하게끔 됐는가? 나도 잘못이 없는가? 저부터 반성할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도 저는 자기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정치인 한 더 큰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어요. 이게 대중운동이라면 국민의힘한테 제가 책임 물을 생각 없어요. 고작 해봤자 5천 명 동원이 끼긴데 그 국민의힘한테 뭔 책임을 물어요. 대중운동이라면 광화문 국민혁명이라면 제가 정광훈한테 책임을 묻지 국민의힘한테 책임 안 물어요. 근데 이거 정치잖아, 정치. 정치라면 국민의힘 지도부, 국민의힘에서 당권 잡겠다는 사람, 대권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들의 책임이 제일 큰 거란 말이에요. 그나마 이 미디어 정치 시대에 그나마 지상파, 종편, 라디오 다 빼놓고 유튜브는 그래도 좌파 유튜브와 맞짱 뜰 정도로는 아직 저절이 흐트러지지 않고 있어요. 이재명이가
좌파 유튜브들까지 총동원해서 자기들하고 결합해서 뭘 좀 해보겠다는데, 지금이라도 내가 그동안 뭐 손절하니 그군이 어쩌니 하면서 정말 모멸감을 주는, 모욕을 주는 이런 얘기들 제가 더 이상 안 따질게요. 지금이라도 손잡고 같이 가자고요. 지금이라도. 국민의힘과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 그리고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이 작은 차이를 좀 넘어서서 지금이라도 큰 목표, 윤석열 대통령 지키고, 윤석열 대통령 성공시키고, 그리고 3년 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하는 이 큰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이라도 손잡고 하나로 가자고요. 이게 언제까지 제가 이 메아리 없는 이 소리를 마치 광야의 늑대처럼 혼자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도 계속 이 목소리는 내겠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국익 외교도 외면하는 기성 언론들. 제가 먼저 이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외교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KTX가 실크로드를 달리게 됐습니다. 이 KTX는요, 2004년입니다. 2004년에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 개통됐어요. 그러니까 기술 지원을 그때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어요. 그 20년 동안에 우리는 우리 기술로 고속철을 개발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속철도 KTX를 이제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하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샤브카트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현대로텐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는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고속철 6편성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6편성 공급계약은 어떤 거냐면요, 7량, 그러니까 열차가 7개, 7량을 한 편성으로 해서 모두 6편성이니까 총 42량, 42량을 공급하기로 한 겁니다. 이 고속철은 최고속도 250km까지 갈 수 있는 고속철입니다. 뭐 제가 우즈베키스탄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게 중앙아시아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의 국토가 평원 구릉지대로 돼 있어서 우리나라처럼 산악이나 뭐 산과 강이 많고 이런 데라면 이 고속철을 개통 운행하기 위해서 수많은 터널과 교량을 지어야 되는데, 이런 이 중앙아시아는 아마 우리보다는 그런 면에서 고속철 운행 여건이 훨씬 좋을 겁니다. 하여튼 여기에 42량의 국산 고속철을 이제 공급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공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정비는 앞으로 2년 동안, 그리고 중정비는 9개월간의 유지 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계약을 맺었고, 총 계약 규모는 2억 2,700억입니다. 2,700억. 이번 계약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하반기 입찰 예정인 타슈겐트 안디장 고속도로와 같은 53억 달러, 7조 3천억 원 규모의 인프라 사업 수주와 관련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협조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우즈베키스탄은 텅스텐이나 몰리브덴 등 반도체나 2차 전지의 소재가 되는 핵심 광물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데, 이 핵심 광물을 공급받기 위한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한국, 우즈베키스탄 간에 지속적으로 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한 순방 국익 외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저희 고성호 TV는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국 방문 소식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가급적 자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다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과 관련된 세일즈 외교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이나 투르크메니스탄 현지에서 윤석열 대통령 순방과 그 윤석열 대통령 순방 과정에서 맺어진 대한민국과의 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각국이 앞다투어서 수많은 이 보도들을 했다고 합니다.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하루 평균 40건 이상의 보도를 하면서 널리 알렸다고 합니다. 자기 나라 국민들한테. 특히 이 세 나라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은 한 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매우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한국과의 실질적인 경제, 과학기술, 인적 교류 등 협력 확대와 관계 강화에 주목해서 기사를 썼다고 하는데, 이 상계국 국가들은 자기네 나라 일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영미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 성과를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영국이 3건을 보도하고 미국이 2건을 보도했다는데, 이 보도는 에너지, 기술,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중앙아시아 국가의 풍부한 자원이 결합하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하고 평가하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보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 나라가 다 예전에 구소련 산하에 있다가 독립한 나라들이라서 사실은 러시아의 영향권이 상당히 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이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가 순방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 통신이 3건, 일간지가 13건, 러시아가 모두 16건의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언론 매체들은 에너지, 스마트 시티, 히토류 등 광물 관련 성과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중앙아시아에 있는 다른 인접 국가들이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11건을 보도했고, 키르기스탄은 2건을 보도했고, 티르키예는 2건, 파키스탄도 4건 보도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을 이런 빈도수로 보도했다, 그리고 보도의 포인트는 여기였다라고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하는데 왜 우리나라 기성 언론들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가? 이게 우리나라 일이지 않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일이면 그게 아무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라도 외면하겠다고 작정이라도 한 것인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투르크메니스탄에 가서 누구 만났고 이런 얘기 했다, 그렇게 그냥 스트레이트 기사 하나 날려주면 그걸로 되는 것인가? 그냥 뭘 몰라서 놓쳤다기보다는 일부러 외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저만이 아닐 겁니다. 근데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싫고 미워도 그렇지, 이게 국익외교인데 국익외교까지 외면합니까? 그야말로 우리도 기사로 다뤘다는 정도의 면피성 기사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성언론 뭐 지상파 종편 할 것 없이, 뭐 일간지 할 것 없이 이 기성언론의 일대각성을 좀 촉구합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좀 경중을 따져서 최소한의 기본은 지키는 그런 언론들을 좀 보고 싶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